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이법. 오늘은요, 아주 깊은 인사이트로 시장을 짚어주시는 분,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올해로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한국 경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흘러왔는지 주식과 부동산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이 두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긴 해도 정말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3년 연초 대략 서울은 2월, 전국 기준으로 해서는 3, 4월 정도가 바닥을 치고 부동산 가격이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해서 지난 연말 대비해서 실거래가가 거의 평균 12, 13%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8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2021년에 이어서 또 2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한때 종합주가지수 2600선, 700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다 지금 다시 2400선도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약세장을 보이고 있어서 참 두 시장이 대조되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대조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의 어떤 그 관심사가 절대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은 금리에 많이 맞춰져 있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한국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이제 고금리가 조금 꺾이고 중금리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경제도 당연히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또 기업은 또 이런 중금리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바닥권 경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출현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은 쳤는데 쉽게 강한 어떤 이륙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탁 날아오르는 데는 성공했는데 고도를 쫙쫙 올리는 게 아니라 저고도 비행하는 기분, 이런 식의 저고도 경제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와풍 옆에서 이렇게 치는 바람이 많은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더 시원하게 날아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날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2024년에 좀 펼쳐질 것 같다. 경기는 바닥쳤지만 시원한 맛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게 갈까요? 미국은 90년대의 재현이죠. 저는 뭐 종종 방송 다니면서 특히 제 책에서도 1996년하고 올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반등은 나올지 모르지만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이러고 다녔는데,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를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급등하자마자 바로 시장이, 특히 한국, 중국 시장 둘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현재 세계 경제는 양극화. 이거는 뭐 한두 해 들은 이야기 아닌데 어떤 양극화냐? 미국 양극화다. 미국만 좋다. 나머지 유럽,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5% 성장 힘들다라는 전망들이 날이 갈수록 지배적이고, 결국 특히 중국은 정말 무서운데 디플레 리스크까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이 못 올라요. 그죠? 왜냐하면 경제의 실질적인 물량은 늘지만 물량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외형이 크게 못 느는 데 비해 미국은 물가도 지금 3, 4% 나오는데 경제 성장률도 한 2%, 1% 나오면 미국 6%, 중국 4%의 명목 성장률 차이가 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뭐 몇 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거 중국 몽이었지, 이렇게 나쁜 의미로 꿈이었지가 돼버리는 그런 경제 양극화가 벌어지고, 한국은 미국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중국 비중이 더 크다 보니 이게 이제 수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좋은 거에 따른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지만 자동차 그렇습니다만 중국의 원자재 소비재 그리고 각종 반도체 부품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여전히 힘든, 그러다 보니 중국 경기가 이 모양이 꼴이라면 아이고 내년 성장률 올라와도 올해보다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이런 금리 시대가 골디락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미국 골디락스죠. 네. 우리 골디락스는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중금리, 중수익이 나올, 중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90년대
96년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래서 한 건데 그때 미국 경제만 좋고 아시아 국가들은 죄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가 힘들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중국의 환율 보시면 1달러에 대해서 7유엔 정도였던 게 8.2까지 오르는 거의 환율을 15% 정도 절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달러에 대해서 1995년 80엔 했던 게 지금 120엔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한국은 그때 OECD 가입한다고 환율 조정 안 하고 800원 그냥 나눴다가 외환위기 맞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달러의 강세 속에서 아시아 통화들이 다들 약해지거나 결국 약해졌던 시기. 이런 시기의 특성이 뭐냐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간 시기입니다. 이러면 무섭죠. 왜냐하면 아니 정책 금리가 5.5인데 실업률이 3.8.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번 9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를 봐도 이 금리에서도 고용이 그렇게 급증하는 걸 보면서 그 여기 뭔가 인구 구성적인 면에다가 리쇼어링, 그죠?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일자리를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거 여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중단됐던 이민들이 바이든 행정부 3년차, 4년차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빚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뒤늦게 추정할 뿐 미국 정책금리 인상되면 불황 온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안 왔다. 그럼 미 연준 입장에서 이거 완전 꽃놀이패죠. 무슨 꽃놀이패냐? 뭘 해도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잘 나오고 물가가 피크치고 점점 내려가고 특히 근원 물가 내려가니까 야 그럼 우리 남아있는 정책 목표가 뭐 남았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봄철에 저기 지방은행 사태도 있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제일 위협하는 게 뭐야? 주식시장이 좀 버블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 안 한다고? 인상해. 그리고 1996년에 그린스펀이 했던 거죠. 그린스펀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성적 과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이코노미스트 생활 초기였는데 중앙은행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권한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논쟁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나스닥 버블 시기였고 그 뒤에 경제가 그렇게 힘들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은 거의 30년 전이죠. 27년 전, 28년 전 그린스펀을 모방하는. 그러니 예, 골디락스죠. 금리 낮아. 아니요, 높아요. 성장 괜찮아요. 실업률 낮아요. 물가도 안정돼요. 그리고 금융 안정까지 잡겠다. 이러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고금리까지는 아니어도 중금리를 유지하면 달러로. 전 세계 자금들이 달러 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달러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때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륙하지 못하는 비행. 분명히 나라는 올랐는데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산을 이리저리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4년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려면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수출 하나로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물가가 이전엔 제일 중요했는데 작년 올해는 물가였는데 이제 물가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스토리대로라면 물가는 중요하지 않죠. 뭐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해야 되는. 언제 금리를 인하해 줄까에 대해서 인플레가 꺾이면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저도 틀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수출.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지난 9월에 마이너스 4%까지 줄어서 이제 바닥 친 것 같아요. 그러나 추석 연휴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아직은 수출이 완전히 바닥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확실히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출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레벨에서 움직여 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97년 외환위기 같은 일들은 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걱정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미국만 독주하고 딴 나라 경제는 전부 다 어렵고 특히 정책 잘못 쓰고 우왕좌왕하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 있잖아요. 이탈리아랑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죠. 이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뭘 발표하고 있냐면 곧 중국도 발표할 것 같은데 재정을 이용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 같아요. 두 나라 모두 좀 힘드니까.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정환율이죠. 유럽에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혼자서 마음대로 자국 통화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중국 사실상의 고정환율. 매일 아침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고시하잖아요. 고시. 요 환율에서 움직여.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야.
이게 고정환율이라고요. 이 고정환율을 지니고 있으면 환율의 변동성이 적어요. 그 환율의 변동성이 적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채를 많이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나라 이자가 별로 안 높아. 그러면 그 나라 채권을 팔고 다른 나라, 특히 고금리에다가 통화 가치도 안정적이고 더 강세를 보일 것 같은 미국으로 이동을 하면 자금 유출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랑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재정을 풀겠다고 좀 저러고 있는데 그게 사고로 안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지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한국 수출 좀 살아나면 우리는 덜 다치고 어쩌면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좀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경제에 당연히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심리적으로 안 좋다. 네, 그런데 이란까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역대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동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입이라든가 또 헤즈볼라와의 그 끝없는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잔인한 그리고 그 맛보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만 지난 거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일단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의 지금 가스전을 개발 중이긴 한데 어디 앞바다냐면 가자주고 앞바다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인데 아직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급의 아마 카타르 옆에 설 LNG를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대국이 될 텐데 그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로 특히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갔다면 이게 충격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거기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가스전 생산 이런 것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이란 간에 있어서 국교 정상화 문제들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맞는데 경제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요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미래의 잠재적인 영향이지 당장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리적 충격이 좀 있었을 뿐 거시경제적으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조금 껴있는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치열한 반도체 전쟁, 미중 반도체 전쟁, 요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우리 반도체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두드러지는 시기라면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계속 영향권에 뭐 이미 있긴 하지만 받고 있는데 저 뭐 되게 이쪽은 낙관적인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년에 어떻게든 플러스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전망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지금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30년 만에 운이 왔다라고 보는 쪽에 있거든요. 올해 내년 다 운이 시작되는 시기 전후에 왔는데 그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이 CPU 생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인텔은 디램 회사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만드는 디램 회사였는데 그때 일본의 7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순식간에 역전돼서 전체 시장의 80% 가까이를 일본에게 내주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특히 플라자 합의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인텔의 기술과 생산 설비가 한국의 삼성전자로 많은 부분 넘어오거나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산 반도체의 미국 시장 내 쿼터를 두게 되니까 그 쿼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수요 대비. 그 빈 시장을 그리고 인텔은 철수한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면서 그 뒤 10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결국 1994년 정도에 일본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세계 넘버원 자리에 올라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추적하던 세력은 중국이었죠. 근데 이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IRA도 있고 전기차겠죠. 그리고 칩법, 칩 액트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중국의 일체의 반도체 장비 이런 거 수출하지 말고 나중에는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광범위한 규제를 펼치면서 일단 스마트폰 쪽에서 이미 화웨이가 끝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분투하고 있었던 중국의 SMIC라든가 아니면 칭화유니 같은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심지어 반도체 관련돼 있는 펀드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로 중국 공산당 기율위에서 조사 들어갔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간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사슬망의 제일 약한 고리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의 TSMC 혼자 파운드리 쥐고 있는데 거기 만에 하나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에 약한 강도라도 벌어질 때 세계 반도체 시장이 셧다운되거든요. 그 문제들을 리스크를 회피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TSMC도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데 그거 가동이 2025년 연기됐잖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가장 수혜를 노리는 건 당연히 한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잖아요. 물론 미국이 인더 롱런 먼 미래는 좋아지겠지만 지금 TSMC 공장 가동 지연해서 보듯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TSMC 직원들이 그 공장 인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만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데 거기 텍사스에서 고용한 사람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러니까 생산의 규율 문제라든가 지시와 명령 규제라든가 출퇴근에 있어서의 어떤 엄수 이런 문제들, 당연히 언어적 문제까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연되는 걸 볼 때 적어도 우리한테는 수삼 년 내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만 하면 지금 1994, 95년의 영광을 물론 그 뒤에 이제 외환위기가 왔지만 그 전엔 좋았잖아요. 아무튼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저는 불황에 투자하고 불안의 혁신을 주도하고 불황의 판을 바꾸려는 그런 에너지들을 보여준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여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본능, 그 유전자가 어디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 한번 짚어볼게요. 전체적인 내년도 물가 전망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기름값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전망이 기름값입니다. 왜냐 과점 시장이라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이 대략 한 해 하루에 한 1,800만 배럴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가 감산해서 1,200만 배럴 밑으로 이 이제 두 나라가 제일 크고요. 여기 이외에 이제 여러 나라들까지 합쳐져서 하루에 약 한 1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 시장에 이 두 나라가 합쳐서 한 35%, 뭐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나라들, 특히 러시아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뭐 본다라면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도 생산하고 있고 중국도 조금 생산 나오고 뭐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결국 중동에 있는 몇몇 나라와 미국인데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경쟁이 거의 한 10년, 15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쟁의 가장 촉발됐던 계기는 2014년 쉐일 오일 쇼크였죠. 그때 1배럴에 대해서 $100 정도에 거래됐는데 그때 1배럴에 대해서 $20까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가가 1년 만에 80%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촉발됐던 이유는 미국산 쉐일 오일의 급격한 성장과 생산량 증가에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쉐일 오일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쉐일 오일 기업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몇몇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다 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균형의 유가가 한 60에서 $80 레벨인 거고요. 이 레벨의 밑으로 내려갈 리스크들이 생기는 순간 사우디가 또 2014년에 했던 것 같은 그때 증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생했는데 또 할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미국은 아니요 우리는 증산할 생각 없어요. 현재가 너무 좋고 배당을 증가할게요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번에 앱슨 모바일이 세계적인 그 쉐일 오일 기업 하나를 또 M&A 합니다. M&A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새로 투자? 아니죠. 합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정 빼고 나머지 폐쇄하고 좋은 유정에 집중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본다면 공급 측에서는 유가가 오를 요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최근에 그래서 상승한 거죠. 근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5% 성장도 힘들다 그러면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증산은 중국이 매년 명목 성장률 10% 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 놓은 설비 증설인데 중국이 5% 미만 심지어 4%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유 수입 국가인 중국의 침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엘니뇨 발생할 때, 최근에 뭐 쌀값 많이 올랐다 그러죠. 엘니뇨 발생할 때 특히 겨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를 조사해 보시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반구의 겨울 난방유 소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엮여 있어요. 여기다가 마지막 이제 5번째 요인이 바로 미국 달러라는 통화 가치 세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달러 강세. 자, 그럼 달러 강세면 그렇죠. 원유를 팔아서 똑같은 원유를 팔더라도 자신들의 구매력이 커지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또 유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약보합 정도. 내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달러에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급등세보다는 그 밑에서 그냥 움직이거나, 저는 이런 난방유 시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철에는 다시 80달러대에서 안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끼어들기 때문에 분석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전쟁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까 바닥권 경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공 어려운 비행, 질문. 저공 비행, 그렇죠. 예. 양력이 충분하지 않다. 바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비행기 추진력이 약하거나 또는 맞바람이 헤드윈드가 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경제 여건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처럼 중물가의 중성장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중물가는 그냥 가는데 저성장으로.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니까 바닥은 아니지. 그러니까 불황은 아니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들도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일단 경기 바닥은 올해 출현한 것 같은데, 뜨뜻미지근하고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면서 주변국 눈치, 특히 중국, 이탈리아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부동산 버블 위험을 경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택 가격 지수가, 한국에서는 뭐 KB 부동산 시세냐, 아니면 뭐 부동산 원 시세냐, 아니면 뭐 실거래가 통계냐,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냐, 뭐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의 정리돼 있거든요.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7월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 아니, 주식도 역사상 최고치를 이번에 아직은 못 치고 있는데 부동산이 쳐버렸죠. 그러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게 제일 힘든 거죠.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7%인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는지도 잘 설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경제학자들이 이제 핑계가 버블이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버블긴 있는데 일단 리슈어링 속에서 일자리 계속 늘어나는 거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택 공급이 너무 적었다. 특히 미국 사람들 살기 싫어하는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독주택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강하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21년에 모기지 금리 3% 밑에서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 이유가 없다. 자기들 이 모기지에 비해서 집값은 많이 올랐고 이자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잘 버틸 수 있는데 금리 올랐다고 내가 왜 이걸 팔아야 되냐. 사는 사람만 고생이지.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사실 이거는 사후 설명이고, 주택의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집값의 절대 가격이 오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해버리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버블 리스크들을 잡아놓고 2025년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파월은 거의 100% 은퇴할 테니까, 이 양반은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트럼프가 해임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역대 미 연준 의장이 아서 번스 이후에 정권하고 척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양반 벌써 연임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대선 이후 1년 뒤에 임기 끝이에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예, 종신 교황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할 가능성이 생겨서 부동산 버블은 이 사람 잡으려 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금리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물가가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아무래도 계속 끼치고 있는데 좀 실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건축비가 오르고 있어요. 거기도 네.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건설 회사가 너무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새 미국의 주택 건설 회사 주가 날아갔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AI 붐 속에 엔비디아만 봤지만 주택 건설 회사들 주가도 더블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또 신축 가격을 인상을 하니까 구축도 가격 안 깎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랑 지금 되게 비슷한 게, 한국도 집값이 이렇게 크게 회복된 다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분양 시장은 난리도 아니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주택을 건설해서 시장에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인상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미국도 그런 것 같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유도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임대료 물가 지수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임대료 그 자체,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 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그 기회비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을 들고 있음에 따라서 치러야 되는 암묵적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다. 부러워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은행 이자가 3.5%면 3,5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 집을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격 변수로 치환해서 물가에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승률이니까, 상승 탄력은 역사적 고점에 온 거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잖아요. 2021년 고점에 비해서 안 떨어지고 거기를 버틴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데, 임대료 측면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임대료를 좀 인상하고 싶은, 왜냐하면 주택 임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전가하려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던 집세 물가는 절대 주택 가격의 급등세들이 그래도 2021년 대비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뭐 전체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 그러니까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 집값도 한번 같이 짚어주세요. 재미없죠. 너무 비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50 리딩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선도 아파트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 선도 아파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실 실거래가를 다 쳐보거든요. 재밌잖아요. 쳐보는데 네네. 대부분 한 85%에서 95%까지,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에 2021년 9월 가격에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는 넘은 단지도 있고, 이걸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야, 시장이 왜 이렇게 빠르냐. 부동산 시장은 좀 천천히 뒤늦게 후행한다. 뭐 우리 거래 걸리는 시간이 있고 대출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금융화 돼 버렸구나. 금융 자산화 돼서 작년에 연말이나 올해 초가 바닥이고, 지금 현재 한 10개월 지난 다음을 생각해 보면 거의 실거래가 기준 서울은 한 12, 13% 이상 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딩 단지들의 가격이 저 레벨인데, 금리는 우리도 지금 뒤늦게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을 거예요. 왜? 물가가 미국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거의 1% 오르면 우린 0.5, 0.7이라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대출 쪽에서의 어떤 차입 비용이 상당히 오를 수 있다. 여기에 2021년보다 경기가 더 좋으냐? 그렇지 않죠. 절대 가격은 비슷하면서 경기는 그때보다 훨씬 나쁘고, 우리 금리 레벨은 그때보다 한 2배, 3배 되는데 집값은 그때랑 비슷하다? 아이고, 이것도 어렵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 쏠림에 따라 오르죠. 포모가 또 나타나면 알 게 뭐예요.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 이렇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어떤 가치, 내재 가치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라면 지금 추격 매수는 못하겠다. 좀 저평가된 지역,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는데 교통이 뭐 개선된다든가, 주변에 큰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들, 그죠?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주변의 학군들이 같이 좋아진다. 이런 호재가 있지만 아직 못 오는 데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기축은 일단 지금 좀 차라리 그냥
공사비용이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규 분양 쪽에 맞춰야지 지금은 기축 사는 건 조금 반대다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 그 모기지 7%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보다 높아요. 거의 8%예요. 우리나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도 7% 이제 돌파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영혼을 이제 끌어모아서 내 집을 산 분들에게 당연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라면 영끌에서 이 변동금리를 특히 하신 분들은 잘 파는 것도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되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인상 안 하기만 해도 좋아하는 거지 5.5가 고착되거나 5%대가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미국 대출금리가 7%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아무리 물가 낮아도 5, 6% 나오는 건데 그 금리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면 그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또 저가 변수는 꽤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잘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 중소형 아파트들은 그래도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옛날만 못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또 그 정부에서 해주는 다양한 저금리 대출의 소득 한도가 조정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뭐 7,000이네, 7,500이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한들을 걸고 정말 이상한 정책들이 되게 많아서 그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다는 거 압니다만 이제 이번에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증여 한도 올리는 것과 함께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저금리 대출 상품들을 정부가 유도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한 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지금도 2%. 네, 2%로 높은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시장 특히 어떤 영향이? 환율 오를 때 부동산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대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기는 어렵죠. 그래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특히 외국인들이 막 10며칠 연속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환경이라는 건 부동산에도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갈 때 금리 인하가 되게 어렵다. 어쩌면 금리 인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시장 금리를 건드리게 되죠.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지하기 때문에 물가도 오를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기대는 지금은 이 환율에서는 이 금리 차에서는 어렵다. 반등은 이번에 성공했고 그거는 작년 레고랜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때문에 시장금리 급락한 게 부동산을 살렸는데 여기서 정책 변수를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 하락, 제2 환율에서는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금 조달할 때 금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 좀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2024년에 이제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권이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같이 움직이는데 집값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연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발표해줬는데 그 중에 시행 안 된 게 있죠. 세금 깎아주는 거. 이 세율 조정은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했는데 세율,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각종 세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회 소관이다 보니 총선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우위에 서느냐가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금 거의 그 사람이 구속만 안 된다면 형사범죄로 7개인가 8개 지금 기소돼 있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거나 뭐 이러면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는데 이런 외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거의 필승이거든요. 그만큼 바이든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매력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 인기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한 역대 대통령 중에 바닥에서 2등인가 3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죄송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었는데 그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죠. 기억나십니까? 그 카불 공항에서 도망치듯 철수한 게 1973년 베트남에서 사이공 그렇게 철수하던 때를 떠올리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사이공 그런 것만으로도 옛날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패주하는 모습을 그때 보여준 것이 굉장히 그 닉슨 대통령에게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 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어졌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시작하는 건 쉬운데 철군이 되게 어려운데 특히 이기지 못한 전투에서 철군이 어려운데 그 결단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은 뭐 훌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약한 꼴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푸틴이 저런 행동을 한 거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만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가 발생했죠. 경기가 안 좋아졌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 느끼기에는 일단 트럼프 시절에 비해 지금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체감 경기는 뒤늦게 반영되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바이든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트럼프의 인기를 상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싱크탱크들이 발표하고 있는 정강 정책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노, 그린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위주의 공급 사슬망, 특히 셰일 오일 생산 촉진,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며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가장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의 재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두 번째, 이민도 중단되겠죠. 제가 아까 미국 부동산 시장이 왜 좋아요 그랬을 때 중단됐던 이민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강력한 노동 공급을 밀어놓고 있고 이 노동 공급 속에서 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선 시간에 했는데 이제 그걸 트럼프 오면 장벽을 더 높게 쌓겠죠. 그래서 반세계화 이런 기치들 속에서 특히 이민에 대해서 더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게 될 것이니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민 일정 밟으시는 분들 빨리 하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또 문이 닫힐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련돼서 어떤 행동을 보일 거냐. 군사적 개입은 안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철군하겠다. 자국의 이익, 고립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 개입은 안 할 텐데 반중은 더 세게 좋아하잖아요. 2018년 중국에 가했던 세 차례에 걸친 관세 인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화웨이 다 이런 거 규제한 것도 다 트럼프 때 시작했어요. 그걸 바이든이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예, 뭐 관세 뭐 인하라든가 원상복구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 다시 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좋은데 양안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니 예, 아무튼 바이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굉장히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공급 사슬망의 재편을 더욱더 촉진하는 행동을 해서 중국에서의 공장 생산 설비들은 이제 정말 없는 셈 쳐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무주택자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뭐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변동금리를 갖고 계신 분은 잘 파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을 살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무주택 1주택자분 뭐 각각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 저는 얼마 전 포모 신드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조바심에 느끼시는 분들한테 집을 팔라고 외쳤던 사람으로서 2021년 특히 하반기에는 시장이 버블이다, 심각한 버블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거봐 그렇게 됐지라고 다들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의 센티멘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빠지는 게 인생사고 특히 이 좁디 좁은 한국 부동산 시장판이다. 그래서 이 좁디 좁은 한국 부동산 시장판에서 어떤 긴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2013, 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한 7, 8년 오르지 않았냐 그러시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또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돼 있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도 맞이하는 외부 여건 좋아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올랐던 거지. 뭐가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하게 그렇게 매력이 있고 저평가돼 있어서 오른 거는 초기 일부 몇 년이고 그 뒤는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다른 나라처럼 이민자들이 집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펀더멘털이 좋은 것도 아닌 나라인데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해 하시는지 모르겠다. 시장이라는 건 크게 보시면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하시면 괴로워서 지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는데 좀 시장으로부터 지금은 좀 떨어질 때다. 그리고 시장을 떨어지다 보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신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신호가 급등했던 환율들이 천천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집니다. 왜? 물가가 안정되니까 수입 물가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해 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두 번째는 쌓여있던 지방 미분양부터 이런 것들이 다 좀 쌓인 게 줄어야 돼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과잉 리스크들 또 대규모 분양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미분양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되게 높은 레벨이거든요. 이것들이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뭐 선거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줄 때가 진짜 지나고 온 바닥이거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히 세금 보유 이런 것까지 깎아주는 시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까지 나올 때 뭐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전부 다 다 깎아준다.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풀리는 시기, 그러니까 아무도 부동산을 안 쳐다보는 시기가 올 때 또 그때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건 알 수 없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 못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혀 몰랐고요. 2018년 트럼프가 정말 중국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관세들을 부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게 정치의 어려움이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외부 충격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기들이 그렇게 저는 많이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IMF 위기 전과 지금의 한국 좀 닮아 있을까요? 많이 닮아 있죠. 일단 외부 여건이 너무 비슷하다.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건 그때 이후 처음이죠. 그죠? 이게 너무 높은 금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도체 시장이 우리한테 정말 몇십 년 만에 대운이 왔는데 일단 사이클 자체는 아직 안 좋은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좋아졌지만 수요단에서는 아직 회복 안 돼서 반도체 가격 많이 빠져 있죠. 얼마 전에 슈퍼사이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반성 좀 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 저는 정말 슈퍼사이클 이야기만 나오면 고점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것 따위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중국, 일본이 환율 평가 절하시켰을 때가 우리가 위기 왔죠. 근데 지금 똑같죠. 중국도 최근에 환율 만지작거리고 있고 일본은 뭐 150엔이. 그래서 솔직히 96년하고 되게 닮았고 우리 경제 되게 좀 취약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비해서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거겠죠. 일단 외환보유고 4천억 불 넘는데 근데 외환보유고는 중요한 통계는 아니고요. 대외 순자산, 순금융자산이 중요한데 이게 8천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채권 보유국인데 이런 순채권, 순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딴 나라에 빌려준 돈이 많은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을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침체될 수는 있다. 왜? 추가적인 충격들, 뭐 중국이 정말 경기 부양 잘 못하고 위안화 환율 급등하는 일 벌어지면 또 불황 오는 거죠. 다시 재착륙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뭐 추상적 가능성 아니냐. 너무 그걸 100% 불황이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죠. 이제는 그때랑 환경은 비슷한데 우리 내부 체력은 그때 비할 수 없이 튼튼하니까 이제 운이 따르기를. 그때 1995년 멕시코 외환위기, 1997년 태국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결국 운 없이 끌려갔잖아요. 그런 외부 운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는 거고요. 그런 걸 우리는 모르니까. 어디서 터질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없다고 보면 저는 바닥권에서 살살살살 이륙하는 거고 또 충격, 외부 충격이 그런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터진다면 다시 재착륙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처럼 비행기 동체 착륙하다가 사람 죽고 하는 일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투표에 붙여본 결과 연말에 이제 주식을 쉬어간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투자를 이제 계속 할 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지금 개인들에게 주식 시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인데 모멘텀은 없다. 2,400포인트 정도면 뭐 거의 염가 할인 판매 중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밸류, 기업들의 청산 가치는 이익이 꾸준히 나는 나라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로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2,300포인트 정도 전후인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한 2,400까지도 갈 것 같고요, 거의. 이 정도 PBR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그 북밸류가 2,400, 500 정도까지도 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PBR은 저는 지금 현재 보면 0.9배, 그러니까 올해의 예상 PBR로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0.9배 정도 아닌가. 근데 역사적인 평균 우리나라 PBR이 1.1배거든요. 거의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되게 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는 사실 주식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 국채만 투자해도 10년 4.8, 30년짜리 미국 모기지 투자하면 7%. 뭐하러 한국 주식합니까? 이 금리에서는 싸지만 사고 싶지는 않다가 지배적인 감정이고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코스닥 중심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없다. 여기에 청산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연말쯤에 10월도 저는 하순 정도에는 또 기회가 오지 않겠나.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추세를 탔다고 올랐다 빠지면 또 사는 거고 또 급등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장타를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저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다들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외환위기 이야기 나올 때가 그렇게 보면 레벨로 봐서 나쁜 레벨은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월급의 10%에서 20%는 향후 5년간 꾸준히 모아가라. 이렇게 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달러죠. 소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SOFR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도 좋고 미국 국채 10년 선물 뭐 이런 상품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접근성은 SOFR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미국 달러 외화 예금을 상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편의성도 높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싸요. 우리가 여행 간다고 환전할 때 보면 살 때랑 팔 때 환율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 때문에 환투자할 때 거기서 비용이 엄청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SOFR입니다. 이 SOFR을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히 고금리 혜택 5% 정도를 받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 사이클에 또 환율이 급등할 때까지 우린 누적 적립 투자를 이야기하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다음에 또 환율이 한 1,100원 갔다가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 초에 1,100원이었어요. 1,100원 갔다가 지금 1,400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1,350원 이 정도잖아요. 이게 또 1,100원 가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꾸준히 사다 보면 뭐 이자도 받고 뭐 환차손은 생기겠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가격 보지 마세요. 자주 보면 집니다. 가격을 자주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다가 한 5년 안에 또 한 번 환율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 한 번 오고 나쁜 날 한 번 오지 않겠어요? 그때 돼서 이제 작년에 달러 들고 있는 사람의 팔자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작년에 달러를 들고 있었다. 자, 환차액이 한 300원 났죠? 1,100원에 산 사람이 1,450원에 고점에 못 팔아도 1,400원에 팔았다 쳐도 환율이 300원 이익을 받습니다. 자, 이자 빼고 30% 가까운 이득이 났고요. 그때 딱 돌아보니까 레고랜드 사태, 그 영국의 총리님 물러나시는 사태 났을 때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했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환율 급등했을 때 내가 환차액이 엄청나서 와 5년 전 4년 전 홍 박사가 소파 사라 그럴 때 내가 그거 하기 정말 잘했어라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딱 뭘 한다? 예, 그때 제일 싼 걸 사는 거예요. 원화 자산 중에 제일 싼 거. 어떤 걸 사도 되죠? 자, 한전채. 한전채 샀어도 지금 봐도 엄청 벌었죠. 그때 6%. 또 뭘 살까요? 예, 부동산 최저점이죠. 주식 예, 오만전자였어요.
얼마 전에 7만 원짜리 40%. 여러분 뭘 사도 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사면 돼요. 그때 내가 잘하는 걸 사면 돼요. 부동산을 사도 되고요. 거래 잘 되는 KB 부동산, 선도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해요 그때는. 또 뭘 산다? 삼성전자. 뭐 산다? 절대 망할 리 없는. 왜냐면 정부가 뒤에서 보증하고 있는 한전채, 도시공사채, 뭐 국민주택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사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내가 거기 그때 투자를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친구들한테 밥 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또 와요 우리나라는. 왜? 경제가 너무 내수가 작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작되는 데다가 우리 기업들 전부 성장주 다 수출하는 기업들이지 내수 기업 중에 성장주 있어요? 또 심지어 그런 성장주들이 있어도 쿠팡 해외 상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건 조금이라도 선진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싶을 때는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팔고 나갑니다. 그때가 투자 찬스다. 왜? 싸니까. 언제 좋아지냐? 몰라요. 사놓고 1년 기다려야지.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SOFR이 정말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럼 반반 삽시다. 네, 코스피 싸다 그랬죠? 자, 내가 월급에 20%를 저축하는데 내가 월급이 500이다. 맞벌이. 맞벌이에서 우리가 지금 500인데 100만 원 저축한다? 그럼 50만 원 코스피 사고 50만 원 소파 사요. 둘 다 사면 되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모르지만 싸다며. 그러면 둘 다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의 투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이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건 좀 알고 가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요? 근데 누군가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에서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슈퍼개미 누가 나오고 자랑하면 그때가 우리 시장은 팔 때고요. 반대로 지금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신용융자 했다가 미수했다가 반대매매 당해서 딴 나라 다 오르는데 우리만 폭락하는 시장이 올 때는 또 살 때인 거죠. 왜? 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가 그렇게 뛰어난 내부자 정보가 있어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정보력의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아는 정보라는 건 결국 시장에 다 퍼져 있는 정보인데 누군가 돈을 벌었다. 그거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뭐죠? 대세 상승이잖아요. 버블이잖아요. 버블에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고 특출한 정보도 없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돈 자랑을 한다. 팔 때. 버블인 거죠. 반대로 그때 돈 자랑하던 애들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이 가격에 정말 이걸 왜 사냐, 한국 시장을 왜 사냐 하는 비아냥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줄줄파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 자산이 필요한 거죠. 왜? 줄줄 팔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이라도 제발 차익의 일부 절반만이라도 달러에 투자해놨다면 지금 뭘 살까? 어떤 주식이 가장 저평가된다? 내년 산업 업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리스크 없다고 생각되는 업종은 어딨나?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찬스. 그건 바로 역발상 투자고 역발상 투자를 만들어주는 가장 원천은 투자 자산의 다변화. 특히 안전자산인 달러, 또 금도 좋고 엔도 좋아요. 이런 자산들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투자의 어떤 변동성이 줄고 또 안락한 노후도 만들고 남들한테 어려울 때 밥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2023년에는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게 이제 시장을 좀 강타했던 어떤 키워드였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개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좋아하는 섹터가 너무너무 구려서 뭐 어떤 것인데요? 예,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워서 네, 저 금융주 좋아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높을 때 충당금 리스크는 있는데 적어도 은행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충당금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부가 그 규제한 덕을 되게 많이 봤어요. DSR, LTV, DTI 규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집값이 빠지든 뭐 어쨌든 뭐 자영 사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뭐 담보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꾸준히 이렇게 수를 줄여왔잖아요.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의 수는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당금도 되게 많이 쌓아놓고 했는데 비해서 2020년처럼 정부가 배당 규제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안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나쁜 투자처는 아니지 않나. 저는 적어도 금리 플러스 알파는 된다. 두 번째, 조선을 좋아하는 게 제가 요새 조선회사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 HR 쪽에 이렇게 돈을 꾸준히 쓴다. 그럼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회사가 이제 드디어 업황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돌아섰다고 느끼시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시장 빠지는데 조선주도 별 수 없이 빠지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뭐 내년에도 뭐 수주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 회사들이 받고 있는 주가 레벨은 기나긴 30년 사이클에서의 그 불황 10년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 30년 사이클이에요. 조선은 조선 사이클의 30년 사이클의 제일 마지막 불황 레벨의 주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저는 한 2, 3년 정도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선업종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투자 스타일이 다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몇백 프로 난다, 이게 시장을 잡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혐오해요. 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LED 업종, 서울 반도체 주가 한번 보세요. 2009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죠. 그때는 LED가 시장의 모든 것이었어요. 2015년에는 뭐가 최고였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올해는 2차전지. 아시면 알겠지만 세력들보다 먼저, 그리고 내부자들보다 먼저 털면 테마주 투자가 성공으로 끝나요. 근데 가능하세요? 저는 안 되던데. 저는 안 되던데. 저의 정보력 정도로는 안 되던데. 저의 감 정도는 안 되던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무재주라서 이렇게 길게 보는 투자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N을 또 많이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이번 2분기 그 법인기업 실적 통계가 나왔는데 역사상 최대이익이 났어요. 30조 엔이 났죠. 30조 엔이 나서 올해 연간으로 요들하면 120조 엔 정도가 되는데 일본의 1년 GDP가 500조 엔 정도인데 상상이 가세요 지금? GDP 대비 기업 상장 기업의 이익률이 20%.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은데 주가는 이번에 같이 빠졌어요. N도 약세예요. 한 2, 3년 보면 환이랑 주가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특히 그 일본 중에서도 이렇게 돈을 잘 벌면 기업들이 사업이라도 새로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리츠, 일본 리츠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듭니다. 네. 오늘야 대표님 모시고 2023년 한번 짚어보고 2024년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